김기환 대표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제 리치 톡톡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빅데이터로 바라본 중장기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의사결정입니다. 인생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쇼핑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와 AI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부동산 의사결정을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고요. 요거는 이제 2018년 2월 달에 출간된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제가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에 대한 전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데이터가 좋았던 서울, 전남, 대전은 상승할 거라고 보았고요. 그다음 모든 데이터가 좋지 않았던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는 하락할 거라고 보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던 곳은 지난 한 2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반면에 데이터가 좋지 않았던 곳들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년이 지나고 놓고 보니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곳은 전부 다 상승을 했고,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곳은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정부의 지금 22번째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의 이런 계속되는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과연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아마 초유의 관심사일 텐데요. 앞으로도 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데이터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래서 이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는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래프는 M2 통화량이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이 M1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M1 통화량은 시중에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에 M1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굉장히 통화량이 많이 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시중의 통화량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총량은 통화량이 느는 만큼 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의 총량과 통화량의 총량을 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멈춰 있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통화량 대비해서 주택시장의 버블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데이터를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이 데이터는 통화량과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고 위에 있으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주택시장의 버블이 이제 심한 거고요. 즉, 주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밑에 있으면 주택시장이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IMF 이전에 어떤 주택 버블 인덱스가 굉장히 높았고 그 당시가 고평가였고,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고평가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을 바닥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주택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만든 저조차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아니, 그동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니. 그래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지고도 똑같이 만들어봤는데 역시나 이 그래프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뭐냐?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리고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는 주택 시장이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라는 게 분명히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는 통화량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와 내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그 이후서부터 즉 빠르면 내년이나 20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반면 일부 지방은 상당 기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뭐 세금 폭탄이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은 향후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2007년 중순과 2008년 7년 말 정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향후에 서울 아파트가 4년, 5년 동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장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울의 향후 입주 물량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새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올 새 아파트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서울의 향후 입주 물량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과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세 하락기였던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이 네모난 박스 친 데이터를 보시면 입주 물량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구간이었습니다. 즉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세 하락 구간이 왔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저평가 인덱스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었고 정부의 규제가 한 4년째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대세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과 내후년만 보면 서울의 아파트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3년서부터는 다시 새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입주 물량 데이터는 이제 분양을 했거나 아니면 분양 예정인 정도의 아파트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이 단계까지 포함을 시켜서 좀 더 먼 미래까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하면 23년서부터는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은 서울만 보면 안 되고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지금은 다 서로 교통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을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과거 대세 하락기였던 2010년, 11년, 12년, 13년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었고 하락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하락 구간이 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향후에 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을 보니까 이주와 철거 단계까지 포함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역사적인 평균에 비슷합니다. 즉 많은 분들이 내다보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데이터가 좀 느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사업 진행 단계 중에 이주 및 철거 전 단계가 뭐냐면 관리 처분 인가인데 데이터상으로는 관리 처분 인가인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이터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향후에 입주 물량은 더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작다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더 올라간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한 향후에 3년 동안의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이든지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일 때 사야 되고 고평가일 때는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과연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를 보면은 과거에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처럼 굉장히 뜨거웠던 2007년의 7월 달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이제 맨 밑에 있는, 그래서 고평가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값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즉 본질적인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경기도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20에서 30% 이상 고평가되었던 시기였던 거죠. 반면 저평가가 높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 강원,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죠. 그래서 저 지역들은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장이 계속 올라갔던 거고,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됐기 때문에 2008년 중순 정도의 고점을 찍고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가 2010년서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2014년 1월 달 정도가 수도권의 가장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보니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등이 누구냐면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그리고 저평가의 정도가 50%가 넘습니다. 즉 본질적인 전세 대비해서 경기도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0% 이상 가장 저평가되었던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누가 다시 지금 맨 밑에 꼴등이냐면 지금은 서울이 가장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은 20%가 넘었고요. 물론 과거에 금융위기 전에는 30% 이상도 고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좀 더 고평가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 서울은 본질적인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점점점 고평가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꼴등이라는 거죠. 반면에 충남이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충남이나 전북, 강원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상당히 저평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가 아니라 소득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도 저희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고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즉 고평가된 구간이고요. 만약에 얘가 밑에 있으면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평가된 구간에는 가급적이면 매수는 자제하고 저평가된 구간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2007년과 2008년이 서울의 아파트는 소득 대비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이때가 가장 고평가된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가 가장 바닥이었냐면 2014, 15년이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죠? 지금은 역사상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어깨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아까는 전세로 비교를 했고 이번에는 소득으로 비교했는데 이 데이터 두 가지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2007년과 8년 고점이었고 14, 15년은 바닥이었고 지금은 어깨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의 소득이 아니라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인덱스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떤 과거의 변곡점을 알아맞추는데 너무 이제 정확한 데이터였고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이 인덱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역별로 어떤 아파트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추는데 너무 유용한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셔도 2007년과 8년, 즉 빨간색이고 밑에 있을 때 이때는 물가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2007년과 8년에 굉장히 고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저평가였냐면 2013년 말, 그리고 14, 15, 16년 무려 18년 초반까지도 저평가였었습니다. 물가 대비해서. 그랬는데 2018년 중순 이후서부터는 서서히 고평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2006년 말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부동산 시장에, 작년 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망 가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2019년은 상저하고다.
즉 상반기는 별로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고 2019년보다는 2020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훨씬 더 뜨거울 거다. 그리고 이 상승이 거의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정부가 12.16 대책을 꺼내고 난 이후에는 제가 전망에 대한 비율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에서 정부가 12.16 대책을 꺼내지 않았다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많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렇다면 물가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고평가가 되었을 텐데 정부가 규제를 해서 그나마 지금 물가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한 과거 2007년이나 8년처럼만큼은 고평가가 안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고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를 들어가고 난 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상당수의 아파트 시장이 고점을 찍었던 것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데요. 2018년 중순 이후로 물가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올해 중순 정도, 올해 말 정도가 아마도 서울의 거의 이제 아파트 시장의 고점 정도가 될 거라고 데이터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금리가 보통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떨어지니까 아파트를 대출 껴서 사기에 부담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금리만 놓고 보면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코끼리를 볼 때 우리가 코끼리 코 데이터만 가지고 코끼리라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끼리 꼬리, 코끼리 몸통, 코끼리 머리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체의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로 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대출 껴서 아파트를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저평가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3, 14, 15, 16, 17 이때가 초록색이고 높죠. 즉 이때가 대출 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고요. 언제가 제일 안 좋았냐면 과거에 2007년, 8년 이때가 대출 껴서 집을 사기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장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대출 껴서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부담스럽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즉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거의 어깨 정도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이 또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데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바로 임대주택 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상승기 때는 어떤 가격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이 임대주택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굉장히 급증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임대주택의 62% 이상이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권의 바닥이 2014, 15년인데 15년부터 늘어났기 때문에 15, 16년에 사신 분들은 바닥에 산 거고 이로부터 8년이 지나고 준공급 임대 혜택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아마도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8년을 더하면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4년인 2026년에는 시장의 어떤 차익 실현의 어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이런 매물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2023년에 만약에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만약에 시장의 하락기가 오고 거기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까지 굉장히 많아진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임대주택 혜택 때문에 부동산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나중에는 2020년대 초중반에는 이런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하락기에는 하락의 폭을 깊게 만들고 또 기간도 좀 길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보상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전국에 한 50조 원 정도가 풀리고 수도권만 거의 40조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반 정도 다 대토 빼고 대략 20조 정도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놓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로 확인하셨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년부터 23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이 그렇게 작지 않다. 그리고 설사 작아도 어떤 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비나 소득 대비나 물가 대비나 주택 구매력 지수,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어깨 정도 지금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대책을 보니까 무엇보다 규제 의제가 완전 확실하죠. 이번에 7월 10일 대책으로 이제는 어떤 이 추가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앞으로 매수세는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세부담이나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매도세는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엇보다 대중 심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는요, 내가 지금 사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이 투자는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2030의 어떤 부동산 열풍이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아파트 가격을 이제 무서워서 못 사다가 너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거의 이제 패닉 바잉 수준으로 지금 최근에 사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실물 경제 충격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코로나에 대한 이런 충격들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까지 온다라면 전체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틀릴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난 2000년대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2003년서부터 정부는 12구 대책으로 최근에 2017년에 8.2 대책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 정책을 처음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로부터 3년이 조금 지난 2007년 1월 달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 즉 강남, 서초, 송파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규제를 하니까 고가 아파트 시장을 규제하니까 이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의 좀 중저가 아파트로 상승세가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2008년 7월 달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2008년 7월 달이 서울의 고점이었습니다. 즉 규제를 하고 나서 4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이 수도권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의 고점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를 보니까 2007년과 8년을 보니까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전세 대비해서 고평가, 소득 대비해서 고평가,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상으로 다 고평가.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가 쌓이고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상승에 대한 추가 여력이 없고 출렁출렁 하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구간에도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근거로 해서 향후의 미래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는 2017년 8.2 대책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지금까지 이런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규제 정책을 펼치고 3년 정도 후면 딱 지금 정도입니다. 2020년 중순 정도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즉 고가 아파트 시장의 고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내년 말 정도가 이제 서울 전체의 고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상 최고 꼭대기는 아니지만 이미 전세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어깨 정도까지 고평가 구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2년에 서울만 보면 분명히 입주 물량이 작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그렇게 작지 않고요. 더군다나 2023년서부터는 준공공 8년 기간이 만기가
도래를 그때서부터 계속 하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물량이 2023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금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30만 주택 공급하고 3기 신도시 하는데 지금 4기 신도시까지 하고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급하게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점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많아질 거고 매도 물량도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고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 한 2년 정도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대세 하락하는 시나리오. 반면 좀 오르다가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 정도쯤에 내렸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그래서 쌍봉 찍고 2022년 말이나 2023년부터 대세 하락하는 시나리오.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2022년 중순 이후나 2023년서부터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대세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세 하락 구간에 하필이면 여러 가지 어떤 매도 물량과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또다시 절호의 매수 기회는 2027년이나 28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어쩌면 뭐 이 3기 신도시나 4기 신도시의 어떤 입주 시기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로 계속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대 중순서부터는 기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들 좀 참고해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중장기 흐름을 좀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은 그런데 그러면 뜨는 해 저평가 지역은 어디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요 데이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작년 이제 10월 달에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공지능으로 해서 어디가 이제 시도별로 어디가 좋아질 거고 안 좋아질 거냐를 가격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초록색 지역이 좋아질 곳이고 빨간색 지역은 별로인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호부터 벌써 한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앞으로 좋아질 지역은 어디냐? 이것은 금리가 터지기 전과 매우 유사한데요. 일단은 저평가되어야 되고 그다음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또 많지 않고 거기에 일자리에 대한 증가까지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런 지역들이 어디에서 찾아보실 수 있냐면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이 6군데가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7월 10일 이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실수요자분들은 향후에 1년 정도는 이제 뭐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1년 정도가 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아마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을 바꿀 만큼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절호의 기회만 부동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은 뭐냐? 저평가될 때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2014, 15년에 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팔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평가될 때 팔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데이터라 보니까 서울은 고평가돼가고 있는데 이때 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10년이나 10몇 년마다 한 번씩 큰 어떤 사이클을 반복을 하는데요. 자칫 고평가된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다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확실하게 지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들 그리고 정부 모두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변동성도 심하고 입주 물량이 몰리는 데는 몰리고 없는 데는 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편차가 좀 심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 정부 전부 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근거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굉장히 어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이것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전문가 강연에서는 빅데이터로 보는 부동산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김기현 데이터 노우즈 대표님의 빅데이터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대표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열정이 막 느껴집니다. 네. 예,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번에 하신 강연은 네. 좀 전에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이 하신 강연과는 조금 내용이 어찌 보면 좀 달라요.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어깨에 왔고 네. 고점을 찍은 뒤 약간 이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 네.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좀 질문에 또 제가 드리면 또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이 어깨. 네. 그럼 나중에 머리 갔다가 네. 내려간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이 10억이다. 네. 그럼 머리는 몇 억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정부 규제 정책하고도 많이 맞물렸는데,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봤을 때 대략 한 10에서 정말 많이 올라간다라면 맥스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이제 10억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억 지금 10억인데 12억 갔다가 이제 하락기 오면 다시 10억이 올 거잖아요. 네. 뭐 그 아래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까지가 네. 아까 이제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이야기로는 한 7, 8년이 걸릴 것이다. 네. 그럼 7, 8년을 무주택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10억을 사서 네. 고점을 한번 즐기고 네. 다시 10억이 되고 뭐 실거주라면 네. 뭐 가격이 그렇게 등락보다는 내가 맘 편히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지금 좀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내 자산과 레버리지를 껴서 같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내가 한 레버리지가 뭐 절반이라고 하면 2배가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요, 레버리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을 깎아주지는 않잖아요. 내 순자산은 2배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구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도 2010년, 11년, 12년, 13년 대략 4년을 하락했거든요. 근데 2010년의 대한민국 경제와 202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는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인구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제 막 2018년 12월 달에 인구 고점 찍고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꺾어지는 속도는 2020년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보다는 2020년대의 하락기가 저는 훨씬 더 길고 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좀 더 어떤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당장은 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실거주를 한다 해도 형태가 두 개잖아요. 네. 자신의 자산으로 충분히 이제 그 집을 사는 것과 그렇죠. 대출, 영끌이라고 하죠. 네, 네. 영혼까지 확 끌어모아서 네. 사는 것과 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후자의 경우는 네. 나중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은 좀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 전체가 다 고평가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저평가된 좀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돼요. 네. 신아림님께서 질문 주신 곳인데 현재 지방 중에 뭐 수도권도 말씀하셨으니까 좀 거기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평가돼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 지방의 경우는 아까 강연 때 강원도, 충북, 충남도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수도권 중에는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수도권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시도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중에서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은 현재 인천입니다. 예, 인천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2023년이 엄청난 지금 입주 폭탄이에요. 2022년부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입주가 막 시작된다는 그래서 거죠? 아마도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중순 이후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평가긴 하지만,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저평가이면서 수도권에서 이제 좀 괜찮은 지역들은 수도권 남부 쪽 지역들. 그래서 이제 평택을 중심으로 그쪽 남부 지역들은 사실 그동안 수도권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때 굉장히 소외된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이제 불과 얼마 전부터 이제 막 상승의 초입부에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분들은 충분히 좀 매수를 고려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그런 지역 중에서 교통 호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죠. 교통과 일자리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스카이님의 질문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이번에 조치가 내려졌죠. 네. 이게 빅데이터에 반영이 될 경우 지방 상승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당장 한 1년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나 뭐 상당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과학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작년 이제 말부터 이제 지방이 저평가되고 있고 지방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방들이 좋아지고 있었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꺼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내년 5월 말까지 아마도 이제 매물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이 출혈해가 좀 될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뭐 보합이나 살짝 뭐 내려갈 수 있지만 하지만 모든 가격은 본질적인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향후 한 4년 정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1년 정도가 최고의 아마 저는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지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모두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 인구가 좀 몰리고 일자리가 탄탄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더 자미짱님 그리고 권혁준님 이런 분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고평가 저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저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예. 사실 이제 제가 2010년대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의문스러운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게 있는데 그 어떤 분들도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 즉 예를 들면 주식 시장으로 같으면 퍼나 PBR처럼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없을까?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세 가지의 저평가 인덱스가 상당히 유효함을 제가 알게 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세입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전세로 놓고 본 거죠. 왜냐하면 전세는 투자 목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실수요만큼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 실수요만큼 부동산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본질적인 가치로 놓고 보고 그걸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제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히면 너무 정확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집을 살 때 내 소득이 얼마고 뭐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소득 대비 얼마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해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과거의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히는데 아주 유용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물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물가만큼 오르는 것, 즉 통화량이 느는 속도만큼 어느 정도 물가가 증가하는 만큼 올라가는 것을 본질적인 가치로 전제를 하고 이걸 인덱스화해서 만들어 보니까 또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전세와 소득과 물가로 놓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 네. 그러면 고평가.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저거 이제 저거는 이제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가는 저거는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해서 꼭 뭐 고평가고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실제 수요인 전세가 상승이 투자 수요가 들어간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세 기준으로 하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실제 어떤 사용 가치인 전세가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네.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매매가가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맞습니다. 지역이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요 얄리얄라님께서 질문하신 건 제가 좀 전에 드린 질문하고 비슷한데 구축 매입을 생각하시는데 네. 적기가 언제일까? 지금 어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맞다면 어깨라도 지금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제 구축이 아마 이제 서울의 구축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서울에 대한 이제 구축과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실거래가 및 시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 이제 대세 하락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는데요. 구축이 신축보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전제 조건을 지금이 이제 만약에 어깨고 앞으로 뭐 내년 정도까지 상승하고 2022년 정도 좀 보합하다가 만약에 2023년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온다라면 이제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축을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신축 위주로 조금 하박 경직성이 있는 신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겁나서 이제 지금은 매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어깨가 아니라 좀 이제 최소한 무릎 밑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최소한 2025년, 26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는 어떤 인내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 의사결정은 본인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또 사려는 아파트의 가격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김기현 데이터노우즈 대표님의 강연과 그리고 대담까지 마쳤습니다. 대표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